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에 의한 낙엽 등 쓰레기 소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현재 발화자는 즉시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다시 정치권 한복판에 던져진 검수완박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검찰과 여당 간의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전날 이루어진 검사장 회의. 일단 검찰은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정치 보복 때 대선 불복, 프레임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갑작스러운 인수위 이탈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분석합니다. 네, 그럼 먼저 검수완박 논란. 오늘 이례적으로 김호수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입법 저지를 위한 배수의 진을 쳤고 전국 검사장들도 동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철의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직접 결정한 김호수 총장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라고 검찰 조직 전체가 크게 동요하는 상황에서 직을 내걸고 검수완박 저지를 천명한 겁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수사 폐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되고 범죄자 처벌 불가와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국민 고통과 불편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거취 압박에도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던 김 총장이 며칠째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총장직까지 내건 건 검수완박 저지 여부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의원총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점도 김 총장의 결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타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성토에 더해 김 총장과 함께 직을 걸겠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검사장들은 국회를 향해선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도 호소했습니다. 검찰 수장이 직을 내걸고 배수진을 친 데다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까지 동조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를테면 단일 대오로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검사장 회의에 이어서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도 이번 논란 최대 분수령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완강히 저항하는 검찰을 연일 질타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의석 차이를 앞세워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영 대결만 키우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당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끈질긴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정권교체 기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수십 건에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기도는 감사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신구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한 건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번 달부터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바꿔서 다음 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 성적표라며 새 정부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통과로 한 곱이 넘긴 신구 권력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나 상속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투기 목적이 없이 2주택이 된 이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똑같이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올라가며 고령자나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법을 바꿔야 가능해서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새 정부에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모레 윤석열 정부 1기 조각 추가 인선을 앞두고 이른바 안철수 계와의 갈등이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일화 주역으로 입각이 확실했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입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인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끈 실무 책임자로 입각이 확실했습니다.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맞춤 부처를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이었는데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 부처 하마평이 있지만 본인은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정부 구상까지 나왔던 안철수계가 1기 첫 번째 인선 8명에서 실종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 혹은 힘겨루기가 투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계를 중심으로 인사 6명 안팎을 추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철수계, 윤석열계가 따로 있느냐 대화를 꾸준히 나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발표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이른바 경육남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 안철수계와의 갈등까지 노골적으로 불거지며 추가 인선 발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를 마치고 상경해 수요일 남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입각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번에 불거진 안철수 측과 당선인 측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보장 문제와 관련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례와 관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임기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임기가 3년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년 넘게 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위원장들이 사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신임 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 순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1박 2일 일정 먼저 TK를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대구로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식 슬로건도 나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전합니다. 안동중앙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쏟아지는 환호에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상주 풍물시장에서는 대선 유세 현장에서 자주 했던 어퍼컷 퍼포먼스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1박 2일 TK 일정을 시작한 윤 당선인은 안동과 상주 등 경북 지역 4곳을 순회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받은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선거운동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선거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보수 진영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때라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윤곽도 잡혔습니다.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표식은 약속을 뜻하는 전통 매듭 문양으로 정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고 오전에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본식을 진행합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취임 준비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예방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중하게 초청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서 논란이 됐던 가수 방탄소년단 초청 공연 기획에 대해서는 한정적 예산과 행사의 기조를 고려해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여야가 지방선거 전략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오세훈, 박형준 현 시장을 각각 확정했고 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로 시끌시끌한 서울시장 후보군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 인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지방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면서 내부 경쟁에 힘을 뺏기지 않게 된 건 물론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넉넉히 벌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지사 선거전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앞선이 뒤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과 교통정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을 대선 때 하신 수도권 GTX DEF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탈원에 나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새 인물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군의 파격적인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전체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당에서 조사한 심층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보다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가 여전하고 중도층 표심 잡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검수완박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확정지으며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반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민주당.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진표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출마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국민의 뜻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자신이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공모를 마쳤으니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하면 된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는 나서지 말라는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9만 92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에 검사가 적었던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망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만 928명, 하루 전보다 7만 3천여 명 줄면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확진 수가 10만 명 아래인 것은 지난 2월 22일 후 48일, 약 7주 만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줄긴 하지만 최근 감소세 덕에 그 폭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봐도 8주 만에 최소치입니다. 지난 2월 14일 5만 4천여 명이던 확진자 수는 21일 9만 5천, 28일 13만 9천으로 뛰더니 3월 중순엔 30만 명까지 넘기며 6자리 확진자 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당국은 검사 건수가 회복되는 주 중반 확진자가 다시 늘 수도 있지만 전반적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15명 줄었고 사망자도 전날보다 71명 줄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수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루 사망자 258명 가운데 161명이 80세 이상으로 전체 62%를 넘었고 70대와 60대까지 더하면 95%가 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사망자 추이도 비슷합니다. 총 사망자 2,186명 가운데 2,06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비중이 95.6%에 달합니다. 그동안 고령층 감염률이 높지 않았고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조속히 진단을 받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의 노력들을 좀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늘면서 사망자도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검토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같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의 중인데 최대 쟁점은 격리 단축 문제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정부는 일상 회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같은 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발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은 현재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급 하향은 확정적이지만 격리 의무화나 기간 단축 여부를 놓고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즉시 신고 의무는 일률적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격리 의무는 결핵, 홍역처럼 일부 질환에만 있는 만큼 코로나19도 여기에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모든 환자의 격리 의무를 두는 대신 고위험군에만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할지가 쟁점입니다. 독감이나 결핵으로 단계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일상 진료로 복귀가 되게 됩니다. 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진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독감처럼 풍토화가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격리 해제할 수 있죠. 그 상황이 됐느냐 아니에요. 고위험군의 사망자가 300명씩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죠. 각종 근거를 찾아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는 취약시설이 안전할 수 있는 격리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등급 하향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도 논의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밤 10시 10분, 산불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다시 확산하면서 이틀째 야간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최대 수준 동원령인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면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다시 밤이 왔습니다. 자, 어제 오후 발생한 산불,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경북 군위군 삼국류 사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산림당국은 헬기를 철수하고 현장 인력을 통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야간 진화체제로 들어섰는데요. 산불 특수진화대원과 소방대원 484명이 투입돼 밤사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최고 수준 동원령인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며 광역단위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현장 지형이 험하고 급경사로 진화대원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군위군 삼국류사면 옥녀봉 부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부로 번졌고 230여 헥타르 산림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한때 산불이 학성리 마을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 40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건물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군위군은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매성리와 연계리, 지호리 주민들에게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유사시 대피를 안내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산마다 내걸려 있는 산불 조심, 이 구호가 무색하게도 연일 산불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동해안 산불이 지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강원 양구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축구장 1000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는데 이번 산불도 역시나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길게 띠를 이뤘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산불. 화선 길이만 무려 16km. 원인은 또다시 부주의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강풍에 낙엽이 날아들자 이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낸 겁니다. 주민에 의한 낙엽 등 쓰레기 소각으로 발화가 됐습니다. 현재 발화자는 즉시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산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연기가 양구 전역을 뒤덮었고 산불 진화 헬기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산불이 난 곳마다 산불 진화대와 소방관들이 직접 호스를 끌고 올라가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해가 뜨긴 해도 지금 좀 부시가 계속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기가 걷히고 간신히 헬기 30대가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붓는 물. 마지막 잔불 정리는 진화대원들의 몫입니다. 물을 뿌리고 갈고리와 삽으로 불씨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두껍게 쌓여있는 바싹 마른 낙엽. 조금 전 물을 뿌려 불을 끈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 때문입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낙엽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 DMZ 코앞까지 숲이 불에 탔고 주민들은 물론 진화 인력 1,500여 명이 밤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년 넘은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시원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뿌리는 물의 양이 너무 적어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과 커튼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바닥에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 건물 방 안에서 불이 난 건 아침 6시 반쯤. 고시원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 등 17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고시원에 살던 70대와 60대 남성 등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구조대 도착 당시 피해자 1명은 불이 난 곳 근처에서 또 다른 1명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직후 고시원 방마다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방수량이 적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기가 많고 세면 그 방수량으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고시원은 방 개수만 30여 개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 2층에 들어서 있습니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곳은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 고시원을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 고시원이고 거기다가 안전시설도 갖췄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70대 남성이 살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이가 굶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앞장서 오고 바로 뒤이어 한 대가 따라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살 남자아이를 발견한 건 지난 8일 저녁 8시쯤. 며칠 전서부터 여러 명이 과학수사대도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라 며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해. 30대 친어머니 A씨와 함께 집을 찾았던 지인이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이가 굶어 죽은 거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혼자 내버려둔 채 보름 이상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친부와는 이혼한 상태였고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2015년생으로 원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입학을 1년 미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을 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를 갖고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갑부대가 움직이기 쉬운 동부와 남부의 주요 요충지에 대한 총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화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장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에 찍힌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포를 실은 차량 행렬이 무려 13km에 이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Також на Донбасі, у Маріуполі, на Харків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накопичують потенціал для ударів. 러시아는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야전 사령관도 새로 임명했습니다. 새 사령관 드보르니코프는 시리아 침공 때 잔혹한 전쟁 범죄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서방 측은 앞으로 러시아군이 더 잔인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떠나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돈바스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주요 목표는 동부 슬라비안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교두보로 확보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도 더 강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This teeny city of Mariupol in the Sea of Azov and all east of Ukraine. That's where we will see probably the battles, next battles, and I'm afraid very bloody ones.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지켜야만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두 요충지를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비행기와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에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간인 희생까지 커지자 국제사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는 평화 협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돈바스 지역에서 어떤 대대적인 전투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평화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립화라든지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도 건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되지만 협상은 또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이 진행되는 전쟁이 어찌 보면 좀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희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납품가는 그대로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연동시켜 줄 것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23cm 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열면 누구나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지하 비상 소방함입니다. 유사시 군용 벙커나 다용도 무기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러시아제 알루미늄이 160kg이나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위가 알루미늄 부위이고 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격이 2배 정도 오른 데다 공급 물량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라 설치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네, 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가격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 단가 2년 안 해주면 저희가 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오래 넘기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공급 원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다 보니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납품 대금에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경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 인하가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들은 납품 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면 생산량 감축이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에서는 단 한 푼도 아직도 인상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만약에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생산을 중단해야 할 그런 실정에. 상황이 심각하지만 자칫 거래가 끊길까 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셧다운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납품 단가 YTN 이승윤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충돌 격화.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생 결단식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의 검사장들도 반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구 권력이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놓고 다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날짜를 보니까 대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취임식 한 달 전쯤인 시기더라고요. 자, 임기 말에 여당의 개혁, 검찰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오늘은 좀 두 분과 함께 그 명분과 논리를 좀 따져보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제도가 형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갈등의 어떤 분수령으로 일단 검사장 회의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민주당 의총이 꼽히고 있는데 먼저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자, 검찰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명분과 논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만 수사권을 발휘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 6대 수사권도 없어지게 되고 검수완박,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면은 사실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김호수 검찰총장과 뭐 지검장들 또 그 법무부 장관의 핵심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무부의 검찰국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존재를 지키기 위한 어떤 뭐 여론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찰의 집단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여론전이 오히려 또 집단 행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덧붙여 질문 드리면 지금 검찰의 입장은 국민의 불편을 좀 가중한다, 국민의 피해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제 지금의 이런 행동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 볼 때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정말 강하게 지금 검난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부터 시작해서 일선 검사들까지. 그러니까 조직이 어쨌든 이제 수사권을 폐지하게 됐을 때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연관돼 있으니까 저렇게 강하게 반발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수사를 검찰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사를 이제 전부 경찰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업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수사의 처리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적 불편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일단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폐지하되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든지 해서 그곳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예를 들면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까 김호수 총장은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했고 전국의 검사장들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어떤 검사장 총사퇴 카드를 좀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검찰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 또 들으신 대로 박범계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직적인 어떤 반발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은 결국은 대의 명분이 없고 검찰의 이기주의, 즉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오히려 검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공정 속에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도 비교 형량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기존의 6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또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의 핵심 인물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뭐 서울지검장이라든지 또 검찰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이거 뭐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박범계 장관이 역시 권력은 뭐 10년 넘기 힘들구나. 이제는 권력 교체기라서 검찰들도 검찰의 자기 이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상당히 서운함을 느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천인 공노할 범죄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냐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천인 공노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권력이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이런 분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그동안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천인공노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런 권력을 잡고 나면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쾌감을 비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말이 좀 더 거칠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검찰과 국민의힘은 같은 톤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민주당은 이분은 물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의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임기 말에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바꿔 말하면 새 정부 한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라든지 당선인의 입장도 특히나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입장이 궁금한데 아직은 당선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인수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주시죠. 네, 원일이 부대변인 얘기로 사법 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민주당 강행 처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1년 전에 총장 사퇴 전날 했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부패 완판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좀 지금 입장 정리 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입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런 거를 약 1년 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 경찰과 또 공수처로는 제대로 수사하기가 힘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무래도
헌법의 원리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 내지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 공약과 관련돼서 검찰의 중립성 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검찰이 독자적인 예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은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다 나눠져 있는데 네. 만약에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조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지금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수사권 폐지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반대 입장이 분명할 거예요. 다만 이제 당선인 이 지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이제 당선인 되기 전이라면 예컨대 후보거나 이렇다고 하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곧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텐데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개입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결국 당선인과 민주당의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 독립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마치 대결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요.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입법부가 하는 독립적 활동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과 연관된 일이니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반발하는 어떤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권 교체기 이렇게 현재 여당과 또 검찰의 어떤 이런 신경전 갈등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이번엔 어쨌든 입법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국도 급냉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 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명분과 논리,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어떤 속도전에 대한 명분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의총 열어서 당론 채택까지 이제 시도할 예정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할 움직임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울 때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검찰 수사권 배제 박탈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 국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바꿔야 하는데 이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더 큰 거는 이런 문재인 정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정부 마지막에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이런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검찰 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아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재인 정부와 또 이재명 후보와 부인에 관련된 여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다 이런 논리와 또 하나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무언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아젠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 20일 있다가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게 되면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견인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더라도 경찰이나 또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은 기존의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을 그대로 지금은 지켜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것인가? 이를테면 경찰이냐 아니면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냐 그거에 대한 동선 정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내일 의총에서 좀 그런 동선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수사권이 폐지돼서 그 수사권을 어디에 넘길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전체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거냐의 문제. 두 번째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의총에서 논의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결론이 오고 만약의 경우에 의견이 분분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도부의 모든 걸 이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부가 결정해서 추진하겠죠. 중요한 건 수사권 폐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의총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아까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재명 사인고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직접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다 했습니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수사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그러면 못 믿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해야 믿는다고 하는 주장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은 현재는 기소권이 없고 영장 청구권이 없어서 견제를 받습니다. 항상. 예를 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달라고 검찰이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장 청구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기소도 할지 안 할지도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럼 두 군데가 서로 견제가 가능하겠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쭉 받으면서 지내왔느냐?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계속 해왔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국민적 신뢰를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으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타락과 부패를 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지는 부분. 이 부분이 경계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각 당 입장 중에 정의당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이 시급하다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 방식 등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론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좀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민주당이 좀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물리적인 좀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를테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좀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을 거고 또 6월이 되면 또 법사위원장 교체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상황까지 좀 감안한 행동일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소영 의원이 지적한 바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했던 개혁 과제입니다. 이 검찰 개혁이 결국은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이제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라운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소영 의원이 지적했지만은 이런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검찰과 맞서다 보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정말 국민이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 검수완박에 대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정확한 국민들 대부분의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개혁이라도 결국은 타이밍,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전해가는 이런 정권 교체기, 권력 교체기이기 때문에 새롭고 과감한 개혁은 너무 무리한 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의 개혁,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약간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또 반성, 성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라면 대전 정도 와 있다고 했나요? 내일 의총 결과 나오고 나서 대전에서 더 갈지 부산으로 갈지 어떻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론이 오갈 것 같은데 내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 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를테면 신고 권력 간의 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좀 해주자, 배제해주자 이런 제안을 인수위가 한 건데 중과를 한시 배제하자는 게 이제 인수위 측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요.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값 잡겠습니다 했는데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안 팔고 버텨요. 왜냐하면 또 바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이 모든 부동산 정책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금은 감면해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러면 이제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출도 더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책을 지금 바꾸게 되면 정책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그건 결국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돼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본인이 주도를 해서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한 달 후에 하시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수위는 여기에 대해서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다. 이를테면 맞불을 놓기도 했고요. 네, 이와 같은 충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발언을 이렇게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런 인수위의 요청 사항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완화해서
권고 내지는 조언을 했으면 좋을 텐데 약간 경고성으로 또 이게 갈등 마찰을 빚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네,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말씀은 맞는 발언이죠. 그러나 그 메신저가 누구이냐? 그게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네. 작년 보궐선거 서울에서 부산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일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또 세금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최고의 이슈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과제였는데 결국은 이런 규제 정책보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주택을 누가 더 많이 공급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후보들이 경쟁해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뭐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를 조금 완화하겠다 이렇게 세제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과 비슷하게 공약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은 결국은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법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나면은 정부 시행령으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마침 화면에 안철수 위원장 얼굴 지나가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안 위원장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전반적인 비판 발언보다 지금 방금 마지막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라는 발언이 앞서 인수위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과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 여기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제압하겠다는 오만한 접근을 안 하겠다라고 했나요? 그런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조금 톤이 다른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연계돼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할 부동산 정책에도 특별히 큰 성과가 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국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면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뽑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확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금 현 정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그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원희룡 지금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남의 집값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불안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동산 그 시장 상태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하겠다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재개발 재건축 적절로 허용하겠다. 세금 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발언을 해놨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심각할 수 있겠구나. 그 책임은 현 정부한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본인들이 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피를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말에 제가 뭐 꼭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경제가 엉망입니까?
두 번째, 나라의 빚더미에 앉았다. OECD 국가 중에 국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국채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국채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하나, 국민의 허리가 휘는 상황.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가 어려운 거 분명합니다. 네. 그게 그러면 만약에 다른 정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그분이 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 성장률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OECD나 IMF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전부 송두리째 다 무시를 해버리고 뭐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책임 때문에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경제가 어려움고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네. 인수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내각 인선 평가를 좀 두 분께 듣겠습니다. 깜짝 발탁 좀 성격이 짙다 했던 것 인선이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목된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조금 무난한 인사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재적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발탁하는 건데 이번에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은 다 각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知名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무형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재부 차관을 했고 또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을 했고 국회의원 재선에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거대 여당과 협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제 분야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또 제주도 도지사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총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약 250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13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에 상당히 관여를 했고 네. 그동안에 또 규제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분당과 일산 우리가 신도시 1기 신도시인데 30년 넘어서 낡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비하겠다. 또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도 활성화하겠다. 또 특히 교통 관련돼서 서울과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GTX-C뿐만 아니라 DEF까지 구축을 해서 30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정책에 대한 특히 국토교통 이해도가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원희룡 후보자는 예를 들어서 뭐 대권에 이제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오히려 탈락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네. 윤핵관의 나라, 윤핵관 내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친분관계, 친소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해서 인선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고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물론 3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제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경험은 많죠. 근데 국토부 관련된 경력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그걸 과연 원희룡 전 지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는 이제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정호영, 박보균, 김현숙 이 세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 경북도 병원장을 하셨고요. 외과 전문의십니다. 3천 건이 넘는 위암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복지 분야는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게 의료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이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직이라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게 언론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친소 관계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 이분이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이분이 과연 문화체육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신문사 기자를 하시면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정치부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 같고 심지어는 이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그런 칼럼을 쓰고 글을 써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성한 그리고 하나만 짧게 말 김현숙 지금 네. 그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이분은 노동 관련된 전문가세요. 여성부 관련돼서 지명된 것도 좀 의아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 자, 이 화면 안에서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계가 빠졌다라는 이제 실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사 갈등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태규 인수위원이 위원직을 돌연 사퇴를 하면서 이런 갈등이 좀 표면화된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인수위원직 사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사에 관련돼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추천을 했다. 과학계 인사 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추천을 했는데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고 그 책임도 인사권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다소 약간 서운 내지는 실망한 투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 봤을 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아마 1차 내각 8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계 6명을 또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분 중에서는 여기에 발탁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신용현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갈 예정이다. 또 인수위원 사퇴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뭐 행안부 장관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하마평이 오르내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사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는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이제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고 또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했지만은 다시 복귀해서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인수위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 되짚어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새 정부 출범이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안철수계의 어떤 인물들이 좀 포함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균열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을 그만두고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추가 얘기를 인선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본인은 내각 자리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고 저 고민을 하기까지 예를 들면 인수위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를 다 알 텐데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 그 본인이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과 확률이 낮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까지 인수위원을 그만둘 일까지 아닌데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하고 나가면서 내각에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가신 것은 분위기를 이제 보겠죠. 분위기를 봤을 때 본인이 입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찌 보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안철수계라고 소위 얘기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한 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물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2차 인선 할 때 안철수가 들어가면 결국 이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철수계가 반발하니까 한 명을 받아준 거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포석까지 함께 하고서 어떤 강수를 둔 게 아닌가.
결국은 이런 강수를 통해서 안철수계가 입각될 수 있는 길을 또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계, 윤석열계 따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추후 인선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지방선거 얘기 짧게 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YTN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연을 했거든요. 입장을 먼저 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은 4.5%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당헌 당규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해서 누구는 될라 말라 이런 것은 이미 우리 민주당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만 자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그 진퇴양난 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사실 명분도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대선 패배한 전 당 대표로서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고 또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역을 옮겨서 서울에 시장으로 출마한다. 이게 또 명분이 없었고 그동안에 586 세대의 퇴진론을 주장해 왔는데 본인이 그 핵심에 있으면서도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없었고 네. 또 실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과연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는데 상당히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온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나 반대하신 분들한테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실 겁니까? 네. 아니 대안도 없으면서 누구도 나오지 마. 송영길 전 대표 나오면 안 돼. 물론 명분은 없어요. 명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책임지고 나갔으니까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누가 나갈 거냐고. 저는 박지원 그 위원장한테도 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나갈 겁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오세훈 중량감 있는 그 오세훈 인지도와 중량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가 있냐고요. 네.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나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고 다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온 건 아니에요. 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중량감 있고 인지도 있는 분들은 현재까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서 또 흔들고 송영길 전 대표를 흔들어가지고 대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는 건지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부산은 단수 공천됐기 때문에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짚어보면 어떻게 지금 흐름 보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약 5.3% 뒤진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로 봤을 때는 약간 유리한 지역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빅카드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대선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2파전으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일반 여론조사에는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또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조금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할 거로 보이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다소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약간 앞서면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저도 그렇게 분석해요. 김은혜 의원하고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좀 의외인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중량감이나 인지도로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더 앞서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김은혜 의원이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 국민들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김은혜 의원을 좀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총력 저지에 나선 검찰은 실제 입법 강행을 막을 구체적인 수단은 없다고 보고 여론전에 승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검사장 회의 초반 김호수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총장 주재로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의 뜻을 모은 회의 결과는 종료 즉시 언론에 브리핑됐고 이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상 검사장 회의 자체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단 언론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수완박 당론이 확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이 확정될 경우 국회 의석수나 최근 법사위 사보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달한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선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 기대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회의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국민 피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검사장 회의 안건에 검찰 수사권 폐지뿐 아니라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넣었던 것도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는데 다만 법안 저지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를 의결하기 위한 평검사들의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박 장관은 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대통령을 위한 만행이라거나 천인 공노할 범죄라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가던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인데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강력한 압박이 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번 주 동해로 진입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잇따라 실시하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서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차원에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대북 경고 차원에서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링컨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추가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또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타이완 해역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들의 합동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동료들은 순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헬기 사고로 순직한 남해해양경찰청 항공대원들의 합동 분향소. 장례 이틀째 아침부터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동료들의 슬픔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바다로 출동한 대원들을 대신해 남해안을 지키던 동료는 내부망으로 전해온 사고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충격과 아픔이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20곳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에서 순직한 이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서도 빈소를 찾거나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사고 헬기의 부기장 정두환 경감과 정비사 차주일 경사, 전탐사 황현중 경사의 연결식은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엄수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는 300명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순직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추락한 해경 헬기 동체도 인양됐습니다. 사고 나흘 만입니다. 해경은 동체를 부산으로 이송해서 사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광양함에서 해경 헬기 본체를 들어올립니다. 헬기 바퀴 부분에 인양줄이 걸려 있고 부서진 곳도 보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낮 1시쯤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해 5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 추락한 지 사흘 만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헬기 동체 인양을 시도했는데 막바지에 인양줄이 끊어지며 지연됐습니다. 때문에 해경과 해군은 인양을 재개할 때 준비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이번엔 강도가 센 인양줄 4개를 동체에 걸고 첫 인양 때 줄이 끊어졌던 헬기 로터에도 줄 2개를 더 걸었습니다. 해경 조사위와 해군은 성공적인 동체 인양을 위한 회의 결과 랜딩 기어 4곳에 고장력 로프를 연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경 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동체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미국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헬기 동체는 해경 정비창이 있는 부산으로 이송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는 결혼 후에도 신혼집이 아니라 부모님과 살던 집을 법정 주거지로 등록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은혜의 주소지를 찾아 이 씨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처는 지난 연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이은혜가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서도 부모에게 잘하던 딸이고 혐의 내용도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는 숨진 남편 윤모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공범 조연수와 수년간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의 법정 주소지는 조연수와 동거하던 집도 남편이 살던 집도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은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법정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니 이은혜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 A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 수배 이후 처음으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이은혜와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사는 집을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선 시점입니다. 12월 달이요? 12월 이후에 못 봤대요.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범행에 관한 의혹은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데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80% 이상 기재가지고 모르는 데다가 쳐나가는 데가 사람 한다는 거예요. 이은혜에 대해선 평소 부모에게 매우 잘하는 딸이었다며 파렴치한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흉내라고 눈물 났어요. 진짜 두 부모가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 가고 있잖아요.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려고. 반면 오랫동안 주변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은 이은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검사하는 키트 있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검경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은혜와 조연수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 그 사이 잇따르고 있는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의 마음도 한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9천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이 나왔지만 옥 씨와 애경 측의 반대로 조정 성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정위는 옥 씨와 애경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최종 협의하자고 공개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두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교동 애경산업 본사 앞.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과 옥시 두 개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피해자와 제조 판매 기업 간 9천억 원 규모의 조정안이 가까스로 마련됐지만 이들 두 개 기업이 반대, 조정안 성립이 최종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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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단체는 기업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10여 년 고통의 세월. 현재 조정안으로도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2천만 원 주는 그런 조정안 자체를 이 애경은 돈이 많다고 너무 많이 피해자들 준다고 자기들 경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기업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9개 기업이 참사 피해자 7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9,240억 원. 피해 등급에 따라 2,500만 원에서 5억 원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유족에게는 2억에서 4억 원의 유족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 측이 지원금 총액과 분담 비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참사 11년 만에 마련된 조정안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활동 기한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조정위는 다시 한번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조정에 따르면 기업의 추가 책임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옥시와 애경 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국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 비율을 조정해 가는 추가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기업 측은 조정이 활동 기한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정위가 민간 차원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만큼 조정안에 강제성이 없어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합의가 끝내 불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최대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일에 곧바로 1살이 돼 이듬해 1월 1일이면 1살이 늘어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1살씩 늘어나고 연 나이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양유업에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노조는 협약 문구를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수년간 소송전을 벌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후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연나이를 채택한 법 취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실익이 있는지 이를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나이로 통일되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0도로 대체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구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꽤 덥겠습니다. 요즘 곳곳에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서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단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봄비치고 양이 많아서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은 목요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